며느리가 저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며느리는 저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베란다 창고방에 가두고 냄새난다며 밥도 제때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발로 짓밟으며 찢으려 했던 그 낡은 종이가 30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의 약속 증서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김순심 씨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말이지요. 평소 같으면 택배 트럭이나 가끔 드나들 법한 이 낡은 아파트 주차장에 번호판도 알아보기 힘든 새까만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혹시 재건축이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경찰 수사라도 들어온 건가 싶어 다들 수군거렸지요. 며느리 미영이도 베란다 창문에 코를 박고 그 차들을 지켜보더니 눈에 불을 켜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마 재건축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집값이 폭등할 거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지요. 제가 갇혀 지내는 이 좁은 베란다 창고방에서도 그 차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그 차들이 1동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동씩 돌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사채업자들이 빚쟁이를 찾아다니는 거라며 문도 안 열어줬다더군요. 미영이도 그 소문을 듣고는 현관 인터폰에 굵은 글씨로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세일즈 및 종교 벨금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귀한 분들이 30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아 단지 2000세대를 사흘째 뒤지고 다니는 중이란 걸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7동 우리 집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미영이는 냄새가 난다며 저를 안방에서 내쫓아 이 좁은 창고방에 밀어 넣었지요. 한겨울 찬 바람이 문풍지 사이로 숭숭 들어오는 이곳에서 저는 낡은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밥이라도 제때 주면 다행이었어요. 남들이 볼까 무섭다며 현관문도 못 열게 하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기어다니듯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거든요. 택배 기사가 누르는 벨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끈질긴 울림이었습니다. 미영이는 화장을 고치다 말고 헐레벌떡 인터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지요. 하지만 인터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소리로는 30년 전 강원도 울진에서 바다 횟집 하셨던 분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아시느냐고 잠시 여쭤보고 싶다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는 대뜸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 썩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밖에서 문고리에 빗장을 걸어 잠가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발로 찾아온 귀인들을 미영이는 그렇게 문전박대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린 꼴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미영이는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제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미영이의 도끼 어린 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집까지 찾아오냐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빚이라도 졌냐, 사채라도 쓴 거 아니냐며 삿대질을 해대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떼먹은 적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 퍼주다 이 꼴이 된 걸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하니 가슴이 미어터질 노릇이었지요. 미영이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방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들추며 뭔가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을까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꼴이 꼭 굶주린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핀 벽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미영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건 제가 30년 넘게 목숨처럼 지켜온 물건이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영이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기어이 그것을 낚아채고 만 것이지요. 봉지를 낚아챈 미영이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니 금덩이나 현금 뭉치라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안 된다고,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지를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미영이가 기대했던 노란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과 고무줄로 묶어둔 제 옛날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순간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걸까요? 미영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이내 악기처럼 변해갔습니다. 이까지 쓰레기 종이를 보물단지처럼 숨겨놨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사진을 줍기 위해 기어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자 우리 아들 동수의 미래가 걸린 약속 증서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이의 발이 제 손보다 빨랐습니다. 미영이는 맨발로 제 손등을 짓밟으며 그 낡은 종이를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종이를 양손으로 쥐고 찢을 태세를 취하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찢어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걸 미영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밟힌 손의 고통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미영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시어머니는 그저 짐짝일 뿐이고 돈이 안 되는 유품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영이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띠릭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퇴근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지만 그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제 아들 동수였습니다. 야근에 찌들어 축 늘어진 어깨로 들어오던 녀석이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며 엎어진 밥상, 그리고 아내 발밑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녀석은 사태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냐고. 아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돈 욕심에 눈이 뒤집힌 미영이에게는 남편 목소리 따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영이는 맨발로 거실을 쿵쿵거리며 저를 현관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더러운 짐승을 내쫓듯 제 등짝을 사정없이 떠밀더군요. 비켜. 당신은 빠져. 이 노인네가 그동안 우리 속이고 꽁쳐둔 게 뭔지나 알아. 쓰레기야 쓰레기.
이딴 걸 보물단지라고 끼고 사니까 집구석이 망하는 거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 조각을 뺏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건 내 아비의 피땀이고 내 남편의 목숨줄이다.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비명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미영이 팔을 잡아채며 말리려 들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여자의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영이가 팔을 뿌리치며 밀치는 바람에 비쩍 마른 아들은 신발장 모서리에 쿵 하고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미영이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하고 들이닥치는데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서 그 쓰레기랑 같이 얼어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재수옴 붙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버티려고 문틀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미영이가 저 증서를 기어이 찢어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잔인했습니다. 맨발로 제 정강이를 걷어차더니 기어이 저를 현관 밖 복도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라고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곧이어 띠띠띠 하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듯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미영이 너 미쳤어. 문 안 열어. 라고 문 안쪽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미영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만 들려오더군요. 시끄럽다고,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며 남편을 다그치는 그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 복도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질 뻔한 구겨진 누런 종이 쪼가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람에 날려갈세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증서를 펴서 품에 다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어디 가서 이 찢어진 부분을 붙여야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아들 평생 빚더미에서 허우적대며 저 독한 아내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저는 쫓겨난 줄도 잊은 채 오직 그 종이 한 장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테이프라도 좀 빌려달라고 사정해 볼 요량이었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옷은 다 늘어지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왔더군요. 아파트 입구로 나오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단지 안에는 사흘 전부터 봤던 그 검은 세단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들을 피해 화단 구석진 곳 벤치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쓰다 남은 밴드 하나가 나오더군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증서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죽어요. 우리 동수 살리기 전에는 절대 못 죽어요.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를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울진에서 횟집 하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비에 흠뻑 젖어 죽고 싶다며 울먹이던 25살 청년의 얼굴을 말이지요. 영훈이구나 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흙투성이 화단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구두와 칼주름 잡힌 양복 바지가 더러운 흙바닥에 닿는데도 그는 마치 불공을 들이는 사람처럼 제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반창고로 덕지덕지 기워낸 누런 종이 조각을 보며 그 남자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군요. 사모님,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한 달간 보살펴주신 은혜를, 목숨을 구해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며 30년 전의 그날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횟집 유리창을 깨뜨릴 듯 몰아치던 유난히 파도가 거센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 회장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살아있었구려. 안 죽고 살아있었어. 우리 영감이 저 세상 가면서도 자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나 라고 제가 말하자 장 회장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아스팔트 바닥을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헐레벌떡 뛰어온 미영이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미영이는 처음에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곧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 회장의 뒷모습과 그 옆에 세워진 최고급 세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계산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게 제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의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은 귀티, 나는 중년 신사,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나갈 법한 검은 세단들이 즐비한 모습 말입니다. 미영이의 동물적인 감각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를 발로 차 내쫓고 문을 잠가버리던 그 악독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날도 추운데 감기 드시면 어쩌려고 이러고 나오셨어요? 라고 미영이는 콧소리를 잔뜩 섞어가며 제 팔짱을 끼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신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소름이 끼쳐 제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미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분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워낙 바깥바람 쐬는 걸 좋아하셔서. 근데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장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미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 회장은 미영이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제 손에 들린 증서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증서를 제가 가져가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30년 전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에 미영이의 귀가 쫑긋 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미영이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누런 종이 쪼가리에 꽂혔습니다. 아까는 더러운 쓰레기라며 찢어버리려 했던 그 종이가 이제는 뭔가 대단한 보물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재빨리 끼어들며 장 회장이 손을 뻗기도 전에 제 손에서 증서를 낚아채려 들더군요. 아유, 어머님도 참 이런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제가 모시고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이 종이는 제가 보관할게요. 미영이는 콧소리를 잔뜩 섞어가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이의 손이 뱀처럼 스르르 제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뺏기지 않으려고 찢어진 증서를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건 내 영감이 남긴 거야. 내가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그 종이란 말이다. 제가 고함을 지르자 지나가던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장 회장 앞이라 차마 본색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어색한 웃음만 흘리더군요. 어머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손님 앞에서 왜 이러세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살기가 어찌나 독한지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하지만 매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미영이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찾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이 어르신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지요.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회장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추운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차로 가시지요.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 나누시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전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89년 12월 28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횟집 마감을 하고 집에 가던 길에 방파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간 너머로 뭔가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청년이 차가운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난간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저는 악을 쓰며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청년은 나달라고, 제발 나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둘 다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고 청년은 바닥에 쓰러진 채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50m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까지 청년을 질질 끌고 가서 10원짜리 동전을 넣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방파제 공중전화야. 사람 하나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차 가지고 나와줘. 빨리. 15분 후 남편이 낡은 봉고차를 몰고 방파제에 도착했고 우리는 청년을 차에 태워 횟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횟집 2층 작은 방에 청년을 눕히고 남편 옷을 빌려주고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줬습니다.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청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저희 부부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보, 저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의 눈빛 봤어.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든 거지.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 동수 낳고 가게 망했을 때. 그래, 며칠 재워주자. 첫 주 청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방에만 있었지요. 저는 억지로 청년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설거지나 좀 도와줘요. 공짜로 재워주는 거 아니라고. 그제야 청년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청년이 스스로 가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홀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생선 손질하는 걸 보며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주 청년이 배달을 자청했습니다. 오토바이도 몰 줄 알았습니다. 형, 배달 빠른데 어디서 배웠어? 11살 아들 동수가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지. 청년이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넷째 주 청년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공사판 일자리 소개해준대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돼야 해요.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차비하고 첫 달 반값.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1992년 봄,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횟집 문이 열리고 말쑥한 양복을 입은 청년이 예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청년이 소리치자 저는 청년을 알아보고 얼싸안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청년은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제 약혼녀 김미경입니다.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미경아, 이분들이 내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야. 여자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청년은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원고지에 적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는 지금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의 생명 은인이신 아저씨, 아주머니께 제가 성공하면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남편은 증서를 받아들고 껄껄 웃었습니다. 이 친구 똑똑하네. 이름이 장영훈이었구만. 좋아, 받아두지. 대신 조건이 있네. 나중에 성공하거든 우리 아들 동수도 좀 챙겨주게. 지금 겨우 중학생인데 나중에 취직할 때쯤이면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장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수야, 형이 약속할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 그때쯤이면 형도 더 성공해 있을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중학교 2학년이 된 동수는 교복 차림으로 횟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 그 뒤로 장영훈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결혼 생활에 정신없고 사업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찾아뵙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다 1999년 드디어 회사를 차리고 이제 찾아뵙겠다 싶어 울진 횟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급하게 찾아갔지만 횟집은 철거되고 편의점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사간 곳도 몰랐고 전화번호는 끊겼고 주민등록도 이전되어 있었으니 찾을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장영훈은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김씨성에 횟집 하셨던 분, 나이대는 40대 중반쯤, 아들 하나 있음. 이런 단서로 찾았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2014년이었습니다. 장영훈이 또다시 울진 옛 횟집 터를 찾았을 때 지나가던 박 씨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누구 찾으세요?
30년 전에 여기서 횟집 하시던 부부 혹시 아십니까? 아, 그 횟집 부부요. 아주머니 5년 전에 봤어요. 남편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서울 영등포 시민 아파트 산대요. 장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동호수는 혹시? 그건 몰라요. 이름도 안 물어봤고 장영훈은 즉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총 15개 동, 2000세대 하지만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동부터 시작해서 가가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강원도 울진에서 바다횟집 하셨던 분 아시나요? 그렇게 물으며 사흘째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7동에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장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훈아, 자네 성공했구나.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나. 장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늦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30년 전 은혜라는 말에 저 종이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미영이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 이 증서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값은 돈으로 잴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없다는 말에 희망이 꺾인 듯 보였지만 곧 회장이라는 호칭과 고급 승용차들을 떠올리며 다시 눈빛이 번뜩이더군요. 장 회장은 수행원에게 손짓을 하여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30년 전 제가 약속했던 것을 오늘 지키러 왔습니다. 장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한남동에 있는 제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사모님 명의로 드리겠습니다. 시세로는 30억 원 정도 되는 곳입니다. 넓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미영이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평생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평생 제공하겠습니다. 장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돌아가신 사장님 성함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출연하여 어려운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영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억 더하기 생활비에 의료비까지. 이게 얼마야? 최소 50억은 넘잖아.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수 씨, 장 회장이 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회사에 입사하시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급과 연봉은 면접 후 결정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승진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 회장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게 그랬듯이 저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장 회장이 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영이는 그 광경을 보며 급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 건설사면 부장만 돼도 연봉 억 단위고 임원 되면, 아니 회장 측근이라도 되면. 미영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방금 전까지 뭘 했는지, 누구를 내쫓았는지, 무엇을 쓰레기라고 불렀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다시 잘 살아요. 네. 미영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줄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옷자락을 잡은 미영이의 손을 떼어내려는 찰나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미영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제 아들 동수였습니다. 동수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려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우리 어머니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간 내가 가만 안 둬. 동수가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살았던 순둥이 아들이 처음으로 사자우를 토해낸 것입니다. 미영이는 남편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잖아. 어머니 잘 모시면 되잖아. 미영이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떠들어댔습니다. 동수는 싸늘한 냉소를 보냈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야? 너랑 나는 이제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지. 동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증거로 쓸 생각에 미리 녹음해둔 파일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아까 집안에서 미영이가 저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랑 같이 나가서 얼어 죽어. 재수옴 붙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악쓰던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화단 주변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저런 못된 년이 다 있어. 천벌을 받을 년이네. 다른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랬어. 정말 내가 그랬냐고. 아는 주민 하나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미영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동수는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사업 망하고 나서 겁쟁이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도 약속을 지키셨고 어머니는 30년간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위자료 청구는 내가 해야겠지만 내 꼴이 불쌍해서 봐주는 셈 칠 테니 몸만 나가. 여보, 동수씨,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영이가 동수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동수는 매정하게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와락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이런 꼴 당하게 했어요. 이제 저랑 같이 가요. 동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 뒷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자, 가시지요.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 나누시지요. 사모님, 그리고 동수 씨도 타시지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제 등을 감싸 안았고 훈훈한 히터 바람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차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미영이가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뛰며 차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이 보였지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입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소리 없는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 미영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미영이의 모습은 이미 제 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둘러싼 주민들은 아무도 미영이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씩 물러서며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미영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영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과 가정을 잃어서 우는 걸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진짜로 잃어버렸는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남은 건 이제 차가운 후회뿐이겠지요. 어르신,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장 회장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등 위에 겹쳐진 아들의 손이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영이에게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든 미영이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베란다 창고방에 가두고 학대했다는 소문, 쓰레기라며 내쫓았다가 그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의 생명은인이었다는 이야기, 남편이 현장에서 이혼 선언했다는 얘기까지 온 단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날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맨발로 차를 쫓아가며 울부짖는 미영이의 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장면이 조회수 1만을 넘기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며느리 괴물, 천벌 받았네. 저런 년은 평생 고생해야 한다.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아파트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트에 가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동네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파트는 원래 동수 명의였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동수 명의로 환원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겨우 모은 돈 중에서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미영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가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익신만 당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넌 이제 남이다. 우리 애들이 다 봤어. 내가 할머니한테 한 짓. 명절에도 얼씬도 하지 마. 차가운 문자였습니다. 미영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8,50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의 식비, 통신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계산을 하려는데 그 손님이 미영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당신 그 사람이네. 인터넷에 나온 시어머니 학대한. 손님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물건을 내려놓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미영이는 그날로 편의점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미영이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핸드폰으로 포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장영훈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영훈 회장, 30년 전 생명은인 찾아보온. 장학재단 출연식 거행. 100억 원 기부.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적이다. 이런 회장님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는 손가락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장영훈 회장 회사, 은인의 아들 김동수 씨 영입 6개월 만에 과장 승진. 그 제목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미영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푸석푸석해진 얼굴에 다크서클이 가득한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명품 옷을 입고 동네에서 잘난 척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옆방 주민이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또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걷어찬 것이니까요. 같은 시각, 저는 한남동 새집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바닥 난방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고방에서 떨며 지냈던 그 추운 겨울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따라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동수 잘 크고 있어요. 당신 약속 지켰어요. 영훈이가 찾아왔어요.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장 회장 회사에서 보내준 간병 도우미 분이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고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들 동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아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전날 밤 늦게까지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제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릴게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동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니. 너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부장 승진 발표가 있어요. 1년 만에 과장에서 부장으로 오르는 건 회사 역사상 처음이래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게다. 당당하게 해. 그날 오후 장 회장의 회의실에서 동수의 프로젝트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제 김 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축하합니다. 장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동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 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사장님,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약속했던 25살 청년의 모습과 지금 41살 부장이 된 동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순환하는구나. 장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동수가 씩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승진됐어. 저는 물었습니다. 네, 부장 달았어요. 동수가 웃으며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함에는 개발본부 부장 김동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동수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미영이가 걷어찬 복이 돌고 돌아 결국 제 주인에게 찾아온 모양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약속 지켜줬어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김순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